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환입니다. 이제 오늘은 심화생물반인데요. 제목은 하이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는 예전에는 이런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혹시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낸 교재 좀 잠깐 줘보세요. 이 두 교재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심화 교재인데 이 오른쪽 교재에서 일부 단원을 빼고 그러니까 두 단원을 뺐는데 생식과 발생 파트하고 식물 파트를 뺐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에 그 생식과 발생 그리고 식물 파트가 없기 때문에 뺐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단원에서 조금 깊은 것들은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기본 개념 수준에서의 기출문제를 여기다가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화 교재는 앞으로 심화 교재 이렇게 두꺼운 교재는 따로 없는데 혹시 예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나온 교재 최공생 줄여서 그러니까 최종환 공무원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책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 교재는 이제 예전에 서브노트였던 이 녀석을 이제 쓸 텐데 177페이지 정도로 기억하는데 별로 두껍지 않죠? 별로 두껍지 않지만 예전에 이 책이나 요거 만들 때보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수준에서의 내용 개념을 제가 선수학습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 해보셨어요? 선행학습 해봤어? 안 해봤어? 자기 학년 거 따라하기도 바빴어? 저는 선행학습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하이탑을 공부했다고 한번 공부했대. 모의고사 문제 던져주면 반타작도 못합니다. 자기 학년 거 줘도 다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 학년 것도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행학습은 아예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 자기 학년 걸 제대로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상위권 중에서 최상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고 그런 애들이나 선행학습이나 하지. 그것도 막 1년씩 2년씩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수학은 한 1년 정도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저는 해당 학년 거 다 지나고 나서 그걸 복습해라. 그리고 다음 학년 올라가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아주 상위권이 아닐 때는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걸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요 교재를 선수학습과 확인학습으로 나누어서 선수학습은 예전 7차 교육과정의 하이탑 기준으로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제 블랭크 만들어서 스스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 강의 시간에 선수학습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 오셔야 되는데 이 선수학습 물론 제가 기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선수학습을 바로 복습해도 되지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기본 교재를 한두 번 읽어보고 기본 교재를 1, 2회 정독하고 나서 1회 정독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부터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확인학습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는데 그래서 교재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니까 PPT 자료를 제가 이용할 텐데 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3개월이면 13주가 나옵니다. 13주가 나오는데 원래는 12주지만 13주 그대로 수업하고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 이제는 고등학교 수준 것만 아니라 대학 수준 것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대학 수준의 그 일반 생물학,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생물학 것을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물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PPT 자료를 이용하고 그래서 PPT 자료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PPT 자료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확인학습을 풀어오시고, 물론 그날 배운 거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특히 제가 PPT에서도 강조했던 것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오셔야 됩니다. 배운 만큼.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확인학습이니까 확인해보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카페에 가입 안 하셨으면 이건 옛날 자료라서 다음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 카페로 옮겼죠. 네이버 카페는 우리 매 페이지마다 위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주소 있으니까 페이지 오른쪽에 가입하시고, 그래서 여기 분자 생물학까지는 진도를 조금 비교적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라 하면 단백질 합성 나오고, 그러니까 DNA 복제, 그다음에 전사, 단백질 합성,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 그래서 이 교재로는 13장까지는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73페이지인데요. 그 73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13장까지는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천천히 하다가, 그다음에 14장부터는 빗진도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왜냐면 기본반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부분은 기본반에서 배운 것 이외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저랑 공부하고 여러분이 확인학습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그냥 확인학습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림 잠깐씩 보면서. 자, 이제 과학의 탐구 방법인데, 생명현상의 탐구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 나중에 나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미쳤어. 연역적 탐구, 균합적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고, 균합적 방법은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과정이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 그게 연역적 탐구 과정이고, 시험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과정이 나오는데, 한 예로서 깡총거미라는 녀석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깡총거미입니다. 깡총거미는 다른 개체들, 같은 종인데 다른 개체들이 가까이 오면, 지금 이 다리에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무늬가 있어서 이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흔들어 움직여서 그 다른 개체들이 오지 못하게. 왜냐면 여기 내 구역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과실팔이라는 녀석이 얘의 먹이가 되는데, 이 깡총거미의 먹이가 되는데, 날개에 아까 그 거미가 다리에 가는 문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비슷하게 안 보이는데, 그죠? 그렇다고 쳐. 그래서 이 날개를 흔들어서 덜 먹히게 되죠. 얘가 날개를 흔들게 되면 이 녀석이 생각하기를, 저기 안 가야지, 같은 종인 줄 알고, 그래서 덜 먹히게 한다는 그런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찰하기를 깡총거미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다리를 흔든다. 그런데 어떤 팔이, 아까 그 과실팔이라는 녀석은 깡총거미가 가까이 오면 거미의 다리 문양을 한 날개를 흔들고, 그럼 왜 흔들까? 그래서 파리의 날개에 표시하고 날개를 흔드는 행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되겠죠. 왜 그럴까에 대한.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한 답. 소위 가설, 잠정적 결론. 균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가설은 여기서는 파리는 깡총거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날개에 표식을 하고 흔들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럼 가설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증명해서 탐구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어떻게 탐구를 했느냐? 날개의 표식을 아예 염색을 해서, 까맣게 염색을 해서 놔두고, 하나는 내버려 두고. 그럼 전체적으로 까맣게 염색한 것이 실험군일까 대주군일까? 실험군이죠. 내버려 둔 게 대주군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세운 그 가설이 맞다면 어느 쪽에 거미가 더 많이 달려들어야 되겠어? 비교군에, 여기서는 대주군을 비교군이라고 표현했어요. 비교군이라고 하기도 해. 그럼 실험군에 더 많이 달라들겠죠. 실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출제된 문제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군과 실험군 비교해보면 실험군, 이렇게 날개 아예 까맣게 표시를 해버렸어. 그런 경우에 아까 깡총거미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이번에는 대주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정상 거미를 모방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둔 것,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모방 날개를 29 모방했다는 말은 그 자기 날개를 떼었다 다시 붙여주는 거야. 왜냐면, 자, 지금 여기, 지파리하고, 아까 그 과실파리하고 날개를 바꿔줍니다. 저기, 지파리는 그런데 날개를 흔들지를 않죠. 뭐 날아갈 때는 흔들지만, 아까 그 적게 공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행동들은 지파리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지파리의 날개를 떼고, 아까 그 과실파리의 날개를 떼서 바꿔주는 거야. 지금 29 모방이라는 얘기는 과실파리한테 지파리의 날개를 붙여줬더니 그냥 날개를 흔들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문양은 없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문양이 있는 날개를 파리한테, 지파리한테 붙여주는 거야. 지그 날개를 떼고서 그러니까 맞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날개를 흔들지는 않지. 그리고 정상 지파리가 있고, 자, 이 녀석이 실험군이고 대적으로 내버려 둔 것에다가 자기 날개 띄었다 그냥 붙여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경우에 날개를 맞바꿨는데 날개를 붙였다 다시 띄었다가 붙인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띄었다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니코틴을 주는데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주고, 그럼 그것이 실험군이겠죠. 표정들이 그래? 아까 오전에도 했잖아요. 평상시에 담배 피는 쥐 봤어? 못 봤지? 그러니까 니코틴을 준 것이 실험군이고, 그럼 대조군 내버려 둔 것도 필요하지만 생리식염수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대개는 주사 바늘로 찔러주겠지. 그러한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생리식염수만 주사해주는 그런 대조군도 필요하듯이 여기에서도 그냥 날개 한번 띄었다 그냥 붙여준 그런 것도 필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띄었다 붙이면 뭐 날개 흔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뭐 이거 높낮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당연히 어떤 한 결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세운 가설을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라는 것은 여기서는 큰 범주가 아니라 세포부터 따져볼게요. 세포부터. 일단 화면을 쭉 봅니다.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이상의 단계, 세포 포함해서 이상의 단계에서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럼 구조가 같은 세포는 기능이 같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개체, 그리고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의 집합이 군집, 그리고 생태계, 생물권, 지구,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세포 아래의 단계에서는 세포 속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고, 세포 소기관을 쪼개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분자 생물학,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수준의 세포학, 이렇게 생물학의 범주가 주어지죠. 자, 그럼 이러한 생물이 이제 나중에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생물은 5개 체계로 나누기도 하고 6개 체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개 체계를 설명드릴 텐데, 5개 체계에서 우선, 물론 분류 파트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만, 5개 체계에서는 원핵 생물계가 있는데, 원핵 생물계를 다른 말로 모네라계라고도 합니다. 모네라계. 그래서 시험에 모네라라고 나왔을 때, 아, 원핵 생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생 생물계가 있고, 그리고 식물계가 있고, 균계, 동물계, 이렇게 있는데, 원핵 생물을 더 나누면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의 유무에 따라서,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의 유무에 따라서 펩티도글리칸이 있는 세균과 없는 고세균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6개 체계로 지금은 나누고 있죠. 6개 체계로. 그래서 세균계,
진정세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 언급 없이 세균 그러면 이 진정세균을 의미해서 세균계,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게 6개 체계도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또 분리해서 굳이 언급합니다만은 이걸 영역 체계로 나누기도 하죠. 영역 체계로. 그래서 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이제 이 기준 체계에서는 고세균이 느낌상으로는 처음 공부할 때 느낌상으로 세균자가 붙었어. 그리고 예전에 원핵생물이었어.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고세균과 세균이 고세균과 진핵생물보다도 이렇게 더 가까울 것 같지만 이렇게 더 가깝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rRNA 외워야 돼. rRNA 염기 서열이 세균과 고세균이 더 유사한 것이 아니라 고세균이 진핵생물과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세균은 세균이 아닌 진핵생물과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연관계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친척관계. 친척관계. 자, 그래서 화면에는 화면 볼게요. 진정세균계. 흔히 세균계. 그래서 여기서 유박테리아라고 했는데 유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유가 진짜라는 뜻이고 그래서 진정세균. 지금 그림에는 대장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시세균 또는 시원세균 또는 고세균. 아키아 박테리아인데 아키아가 아키, 고 또는 시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원생생물계가 있고 원생생물계는 원생동물.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돼요. 물론 어차피 나중에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원생생물에는 원생동물, 그 다음에 물곰팡이 점균류, 물곰팡이나 점균류, 그리고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아직 동물 아니야.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을 조류라고 하죠. 홍조류, 규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애들. 그리고 원생동물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집신벌레나 아메바와 같은 이름은 동물자, 단어에는 다 동물자가 들어갔지만 아직 동물 아니고요. 원생생물의 원생동물. 자, 그 다음에 식물계가 있고요. 균계. 균계는 버섯과 곰팡이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최근에는 6개 체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6개 체계로 나눌 때에 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때에 따라서는 원핵생물이라고 할 때는 원핵생물. 핵이 있냐 없냐로 나눌 때는 이렇게 묶어두는데 그러니까 세균과 고세균을 함께 묶어서 물론 이렇게 R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3영역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고세균과 세균은 원핵생물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서 진핵생물 영역도 다시 이렇게 3영역 체계도 나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자, 지금 위에는 집신벌레인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원생생물계의 원생동물의 선모류의 집신벌레 예를 들 수 있겠죠. 지금 아래 그림은 사람의 기관지 세포의 선모. 자, 그래서 이 선모, 집신벌레나 사람의 선모의 횡단면을 봤더니 모두 9+2 구조이다. 실은 집신벌레는 원생생물이고 사람은 동물이니까 유연관계가 굉장히 멀지만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연관계가 멀다. 생명의 다양성 속에 공통적인 특징, 통일성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중요한 것은 진핵생물의 선모구조다. 진핵생물의 원핵생물은 되게 선모라고 하지 않고 원핵생물의 경우에는 선모라고 하죠. 선모. 필리, 예를 들어서 성선모가 있어요. 성선모.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배워. 섹스 필리. 그래서 이 필리의 경우에는 9+2 구조가 아니다. 진핵생물의 9+2 구조라는 것은 무엇의 9+2 구조? 미세소관의 9+2 구조인데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는 간단히 정리해보면 진핵생물은 선모 또 편모를 갖고 있는데 이 선모와 편모가 9+2 구조인데 무엇의 9+2 구조냐?
미세소관이라는 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미세소관의 9+2 구조인데 미세소관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냐면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원핵생물은 그렇지 않다. 물론 원핵생물의 경우에도 편모를 갖고 있는데 이 질핵생물의 편모하고는 구조가 다르다. 9+2 구조가 둘 다 아니다. 선모는 필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편모를 플라젤라라고 하는데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튜블린 단백질이 아니다. 튜블린 단백질은 진핵생물에서 미세소관을 구성한다. 우리 지금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생물의 특성은 개체유지 특성과 개체유지 현상과 그다음에 종족유지 현상이 있는데 개체유지 현상, 종족유지 현상을 구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어떤 예가 나왔을 때 그걸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종족유지 현상에 4가지가 있죠.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자,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의 경우에는 건조한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죠. 그래야 건조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수 있죠. 적응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고래는 포유류인데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는 나중에 진화에서도 배워요. 가슴 지느러미는 4발 달린 짐승, 척추동물, 물론 포유류, 앞다리가 변해서 된 것이다. 물속 생활을 하면서 물속 생활에 맞게끔 구조, 기능이 달라진 거죠. 적응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적응 그러면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이 바뀐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자, 바이러스로 가세요.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것도 있고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물론 대개 동물성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데 또는 그 질병, 그러니까 DNA 바이러스나 또는 DNA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외웁니다.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뭘 따라 해보세요. 소리 내도 좋고.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그래서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등등 있는데 여기서는 B형 간염, DNA를 얘기하고 수두, 단핵고 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입가발진 이런 포진이나 발진은 대개 허피스, 헤르페스라고 하죠. 허피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허피스는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또 나타나죠. 한번 걸리면. 나은 것 같지만 이 녀석이 척수에 가서 삽니다. 척수에 가서 살다가 우리 컨디션 좋지 않으면 다시 또 나타나죠. 그다음에 천연두,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일부 있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질병들 꼭 암기하셔야 되고 RNA 바이러스 물론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담배의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지만 이거 그냥 짧은 글짓기 하려고 그냥 맨 위에다 써준 거고 T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오전빨에서 빼먹었네. T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안 돼요. 아라시유 앞자 따서 충청도 사람인가? 아라시유 그래서 TM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특히 기억하셔야 돼.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에볼라 바이러스 마찬가지 소아마비 홍역 그 다음에 R은 RNA를 의미하고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서 C형 간염이나 또는 A형 간염 아까 B형 간염만 DNA 바이러스 나머지 C형 간염이나 A형 간염 그 다음에 D형 간염, E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에 한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거리라고 얘기하는 소위 볼거리라고 하는 유행성 이하선염 역시 RNA 바이러스죠. 이렇게 일장이 빨리 끝났습니다. 자, 공부의 왕도는 제가 기본반에서 아까 반복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또 한번 반복할 겁니다만 여러분이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풀어 오셔야 되고 물론 그에 앞서서 아직 5페이지 선수학습 공부 안 했으면 또 해 오셔야 되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물론 이제 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이 효율이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A가 아닌 B라는 방법이 좋을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는 그런 수험 기간에 있어서 기간 동안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얼른 찾아야 돼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그때 효과가 있던 방법을 여전히 쓰거나 또는 좀 더 보완해서 얼른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간단한 팁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5페이지, 이 책 5페이지에 보면 물론 기본반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얘기했듯이 문제에다가 답을 적지 말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블랭크에서 1번부터 쭉 번호가 써져 있죠. 거기다 직접 답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단다면 연필로 그 오른쪽에다가 살짝, 저 오른쪽에다 살짝, 거기다 답을 왜 달지 말라고 하냐면 답이 달려 있으면 다음에 복습할 때 답이 먼저 보여. 그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사 자격증 공부할 때는 그냥 답 다뤄놓고 두세 번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문제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점수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는데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답을 다는 것보다 틀린 것만 체크하고 틀린 거를 살짝 체크해 놓고 그럼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유난히 덕지덕지 하는 게 있겠죠. 되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느끼실 겁니다. 틀렸던 거 문제 똑같이 다음에 내도 또 틀려. 약간 바꿔도 또 틀려. 왜냐면 한 번 틀렸을 때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틀렸던 것은 공부를 했어도 뭔가 자기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를 하려면 답에다 체크하지 말고 답을 거기다 직접 적지 말고 틀린 것만 체크 가볍게 이제 공부할 때마다 처음은 뭐 까만색으로 그 다음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바꿔가면서 그러면 시험 정말 하루 이틀 며칠 안 남았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확인학습의 7페이지는 생명의 화학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화학 내용이고 하지만 화학에서도 매우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대개 시험에는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지만 재작년인가 서울시에서 2문제 나왔어.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화학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 교수가 미쳤다는 얘기야.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은데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생물학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화학적 배경 지식이 있는 경우에 생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2장 집어넣어놨고 3장도 물론 생물학이 나오지만 화학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가요. 특히 이제 2장 보겠습니다. 그런 직접 문제 보면서 문제 풀면서 필요한 설명 드리고 할게요. 우리 생물의 구성체계를 아까 살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관, 그러니까 날개 근육은 조직이야 기관이야 둘 다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오전반에서 아까 다뤘던 거 기본반에서 다뤘던 거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 섬유, 다발들로. 여기서 말하는 근육은 조직으로서의 근육입니다. 근육, 섬유, 다발 하나는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을 구성하는데 근육, 섬유를 근섬유라고도 하고 근세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다발 하나는 여러 개의 근섬유로 되어 있죠. 이 근섬유가 바로 근육섬유라고도 하고 이게 근세포죠. 그 세포는 여러 소기관을 갖는데
근육 원섬유 또는 근원섬유라고 하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있죠. 자, 이 포함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물론 기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근육. 자, 여기 우리가 흔히 이두근이라고 하죠. 이두근 또는 이두박근, 요즘은 두갈래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두근이라고 할 때는 조직이야 기관이야. 그렇게 말할 때는 기관이죠. 그런데 그 이두근의 일부분을 떼어서 볼 때는 조직으로서의 근육. 그것은 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결합 조직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넓적다리뼈, 예전에는 대퇴골 그랬죠. 그 대퇴골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대퇴골의 일부분을 떼어서 볼 때는 그때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 그 다음에 세포와 조직, 그래서 여기 지금 근육, 세포, 그러니까 이게 근육, 섬유, 다발이고, 근육, 섬유, 다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림이, 요게 하나 나와 있는 게 근원섬유, 소기관의 근원섬유. 그럼 요 녀석이 근섬유, 다발. 그죠? 자, 여기서 초점은 지금 화학에 맞춰야 돼요, 지금 요 단원에서는. 그러면 그 근원섬유라는 것은 액틴 근원섬유하고 미오신 근원섬유가 있는데, 액틴이라는 단백질과 미오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 액틴 필라멘트는 액틴 또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로 되어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액틴 단백질과 미오신 단백질. 그러니까 액틴은 요게 액틴이고,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 이게 액틴 필라멘트인데, 물론 액틴 필라멘트는 액틴 분자도 있고 트로포미오신도 있고, 그럼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의 액틴 단백질을 보면 그 액틴 단백질이 여러 가지, 액틴은 분자로서의 액틴입니다. 그런데 그 분자를 쪼개면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와 원소를 구별해야 되는데, 7페이지, 확인학습 7페이지 보면 수소, 산소 등과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할 때는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룬 기본적인 입자이며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중성입자. 중성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번은 원자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니까 원자는 셀 수 있는 그런 입자로서의 원자. 하지만 원소는 성분. 자, 그래서 하나의 원자를 보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요즘은 이제 전자구름으로 표현하는데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궤도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전자궤도, 쉽게 말하면 전자껍질, 주변에 전자껍질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것과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름에서 알죠. 중성자는 전기를 아예 띠지 않고,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중성 상태에서, 중성이라는 얘기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않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성 상태죠. 양성장계가 플러스 1인데 이 그림에서는 양성자가 2개니까 플러스 2에다가 전자 1개는 마이너스 1에 전화를 띄는데 2개니까 결국 마이너스 2가 되죠. 결국. 그래서 더하면 빵이 돼.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인체에는 약 25종의 화학원소가 필수적입니다. 식물은 17종류. 식물에 대한 건 나중에 식물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4종이 96%를 차지하는데 3번 문제에서 봅시다. 그 4종은 이렇게 봅니다. 넘버원 채널 뭐라고? OCN. H는 묵음. 그래서 넘버원 OCN. 물론 질량 비율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게 96%를 차지하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4가지 다량 원소. 물론 6가지 다량 원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OCN, 카, 피, 칼슘과 인. 그래서 6가지까지 외워둡니다. 그래서 물론 6가지는 OCHN, CAP, 질량 비율이고, OCHN 4가지가 약 96%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이후 붕소부터는 미량 원소가 되죠. B라고 적혀있는 붕소부터는 미량 원소입니다. 다 더해도 0.01% 미만이죠. 뭐 이름 여기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S는 셀레늄, V는 바나듐, 이름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RB는 루비듐, 루비듐 들어봤죠? 지금 여기 제가 산소부터 산소, 탄소, 수소, 질소부터 해서 쭉 아연, 루비듐까지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 체내에 없는 원소, 인체를 구성하지 않는 원소, 인체에 필수지 않은 원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 루비듐. 4번, 생물학에 주로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랬는데, 우선 동위원소의 개념부터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 수소, 헬륨, 그러니까 해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카카, 이걸 다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생물학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매우 적습니다만. 그래서 주기율편에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현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 첨자로 씁니다. 1, 2, 3, 4에서 쭉 20번까지 있죠, 지금. 20번까지만 나타냈어요. 이렇게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그런데 원자 번호는 예를 들어 탄소를 이렇게 나타낼 때 왼쪽 아래 첨자에 쓰는 것은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는 무엇과 같냐면 양성자의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 상태에서 전하를 잃거나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띠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이야, 전자의 수와도 일치하죠. 이 12는 질량수라는 것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겁니다. 전자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외울 필요 없냐면 양성자는 수소이온을 의미하는데 수소이온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은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양성자 1개, 중성자가 없네. 물론 이렇게 중수소, 3중수소도 있는데 이게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중수소, 3중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대개 이런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자, 그럼 이 경우에 탄소 C12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여서 대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도 물론 같지만 대개는 다른 놈들이 있어. 그런데 수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성자가 아예 없어. 자, 그럼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다시 원자 핵이 있는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없죠.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있죠. 전자 1개 있어. 그 전자 1개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리면 뭐만 남아? 양성자만 하나 남죠. 이렇게. 물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쓰죠. 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는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어버리고 수소 이온이 되었는데 수소 이온에는 양성자만 있어. 그래서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죠. 양성자 1몰, 몰은 개수예요, 개수.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구체적으로 6.0인데 10의 23승계. 그럼 양성자 1개의 질량은 얘로 나누면 되죠. 연필 한 다스가 120g이야. 그럼 연필 한 자루로 몇 g이야? 연필 한 다스가 12자리고 모르지 않죠? 12개에 120g이면 한 개는 얼마야? 10으로 나누면 돼. 개수로 나누면 되죠. 개수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g인데 그럼 1몰. 양성자 1몰의 질량이 1g인데 그럼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그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매우 작은 질량이야. 양성자 한 개 질량 그리고 중성자 한 개 질량 거의 같은데 전자 한 개 질량은 이거의 1836분의 1 약.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수를 따질 때는 전자의 질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제 원자를 번호 순서로 쭉 배열을 했더니 어떤 규칙적인 특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름이 주기율표인데 이렇게 적는 것을 가로 이렇게 쭉쭉 적는 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7주기까지 있고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래서 1족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족이고 전이원소라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전이원소라고 해서 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전이원소를 전이원소를 생략하고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그래서 18족까지 있습니다. 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 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옥토가 숫자 8을 의미하죠. 문어, 옥토퍼스. 단 8개, 옥토가 8을 의미하는데, 옥텟 규칙은 맨 바깥쪽 전자껍질을,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8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옥텟 규칙.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의 개수를 8개로 유지하려는 것. 왜 그러냐면 그게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집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2개까지,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여기다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는 4, 4, 2, 8,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껍질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겠어? n 대신에 3을 대입해봐. 3, 3은 9, 9, 28, 18개까지 채울 수 있죠. 그 다음 몇 개까지 채우겠어? 4를 대입해봐. 4, 4, 16에다가 32까지 채울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는 그것이 최외곽 전자, 맨 바깥쪽 전자껍질이 될 때는 8개까지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전자껍질의 경우에 그것이 맨 바깥쪽일 때는 18개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건 화학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이때는 8개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전자껍질이 오면 이때는 여기에 전자를 더 채울 수 있죠. 여기 전자를 더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18개를 채웁니다. 전자껍질에 전자를 채울 때는 안쪽부터 차례대로 채웁니다. 안쪽 다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러니까 2개 다 채우고, 8개 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맨 바깥쪽 전자껍질일 때는 맨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2개까지 채울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이 옥텟 규칙이고, 옥텟 규칙을 이해해야 뒤에 공유결합이니 이런 결합들이 쉽게 와 닿습니다. 자, 수소. 원자번호 1번. 전자 몇 개? 1개. 껍질 1개. 헬륨. 전자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일 때 2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전자 껍질일 때 2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자 껍질 1개니까 여전히 1주기. 자, 그럼 맨 바깥쪽에 전자를 몇 개 채우느냐? 그것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일 때 전자를 몇 개 채우냐? 그게 족의 개념입니다. 수소. 어차피 전자 1개밖에 못 채워. 1족이죠. 물론 얘는 예외적입니다. 헬륨은 예외적이고, 물론 얘는 18쪽이야. 이제 리튬.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양성자가 3개, 중성 상태에서 전자도 3개,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하나 채웠죠.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니까 2죽입니다. 맨 바깥쪽에 전자,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1개죠. 1쪽입니다. 베릴륨. 원자번호 4번. 2개 먼저 채우고 나머지 2개를 채웠죠. 전자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니까 2족. 13족부터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의 개수와 여기 1의 자리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붕소의 경우에는 5번 2개 먼저 채우고 3개를 채웠죠.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 있으니까 13족. 우리가 잘 아는 탄소. 원자번호 6번. 2개 채우고 4개 채우고 2주기 14족. 산소 볼까? 산소.
8번이야. 2개 채우고 6개 채우고. 그러니까 2주기 16점. 그럼 산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6개 잃어버리는 게 쉽겠어? 아니면 2개를 받는 게 쉽겠어? 지금 8개를 채우려고 해. 두 번째 전자. 그럼 2개를 받는 게 쉽다. 그럼 산소 원자가 전자를 2개 받고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느낌 와? 알아들었어? 문과했어? 눈빛 보면 알겠어. 저는 예전에 중고등 과학 전문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상담하러 엄마랑 같이 학생이 손잡고는 안 오지만 같이 오면 딱 눈빛 보면 너는 서울대 가겠다. 연고대 가겠다. 보입니다. 물론 뻥은 좀 쳐서 수업 받는 태도 수업 1시간 내지는 2시간만 들어보면 인서울 할지 상위권 갈지 중위권 갈지 아니면 겨우 전문대 갈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눈빛만 봐도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은 1년만 공부해도 붙겠다. 5년 해도 못 붙겠다. 보입니다. 무섭죠? 물론 뻥은 좀 쳤어.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 예전에 수업 시간에 눈이 정말 흐리멍텅해. 고1인데 고3 시간에 앉아있어. 고1이 못 알아들을 텐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고3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혼자 대답을 해.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우리 세포가 태어날 때는 30조개인데 성인이 되면 60조개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를 물어봤어. 근데 다른 학생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혼자 대답을 해. 저것 봐라. 자세 보니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재수도 안 하고 첫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대를 다 갔어. 엄마가 전화하더라.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뭘 고민해? 서울대 보내야지. 아직 우리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서울대, 포항대, 카이스트 다 붙었어. 어디 보내야 돼? 아직 세상을 덜 살았구나? 그게 바람직한 사연은 아니지만.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세포가 성인의 경우라고 칩시다. 세포가 60쪽이라면 60쪽을 어떻게 알아내? 다 세? 60쪽을 언제 다 세? 힌트.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개 들어있을까?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인데. 몇 개 들어있겠어? 몇 개? 어떻게 알아내? 이거 다 문과였어? 쌀 100g만 덜어. 100g만 덜어. 그리고 쌀이 몇 개인가 세. 그럼 쌀 20kg이면 100g이 몇 개 나와? 나오겠지? 곱하기 하면 되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뭔 얘기다 셌어. 아까 문과였어. 첫 시간이니까 진도를 조금 천천히 갑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전자를 2개 먼저 채우고 8개를 채우고 그 다음 1개를 채워. 그래야 11개를 채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3주기에 1주기야.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전자를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채우죠. 안쪽부터 차례차례. 그러니까 3주기에 17주기죠. 문과 알아들었어? 훌륭해. 그럼 결합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주기니 조기니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산소는 아까 8번이니까 2개 채우고 6개 채워서 2개를 더 채우는 게 쉽다. 전자를 2개 바꿔서 마이너스 2가 이온이 된다. 나트륨은 7개 받을래? 1개 버릴래? 1개 버리는 게 쉽겠죠. 1개 버리고
그럼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1쪽은 플러스 전하가 이온이 되었을 때 플러스 1의 전하를 띠죠. 17쪽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7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1개를 받는 게 쉽겠죠. 마이너스 젤 하나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되겠지. 이렇게 주기율표 원자번호로 쭉 배열했더니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들이 이렇게 줄을 쓰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이 된다.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될까? 마그네슘은 쓸 것도 없다. 그림으로 나타내자. 마그네슘은 원자번호가 12번이니까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2개 채웠으니까 2개를 잃어버리는 게 더 쉽겠지. 그러니까 전하가 되었을 때, 이온이 됐을 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럼 2개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2가이온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고 얘도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안 남고 염소의 경우에는 7개 맨 바깥쪽에 있었는데 하나를 바꿔서 8개가 되었죠. 여전히 전자 껍질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로린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9번 2개 채우고 7개 채웠으니까 하나 더 채우겠지? 그죠? 여전히 전자 껍질은 2개니까 2개가 되고 그럼 이 녀석들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보이냐면 원자번호 10번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보이죠. 네온은 10번이니까 2개 채우고 8개를 채우고 이미 안정된 상태이죠. 18쪽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1주기에 있는 헬륨을 제외하고는 8개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안정된 상태야. 헬륨을 제외하고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해. 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채워. 왜? 그게 안정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을 때는 최대 8개까지 채우라고 그러지. 그게 옥텟 규칙인데 왜? 그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18쪽인 애들은 이미 그런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반응을 안 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해서 18쪽처럼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죠. 그게 옥텟 규칙이야. 왜? 그게 안정하니까. 자, 그러니까 동위원소 얘기하다 좀 빠졌는데 그럼 이제 탄소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C13도 있고 C14도 있어. C12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도 6개, C13은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 C14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고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이죠. 이런 애들을 각각 어디에 배치를 해야 돼? 주기율표에서. 무슨 순서대로 배열한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대.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배열을 하죠. 대신 여기 질량수를 써줄 때는 평균 질량수를 써주겠죠. 12점 얼마. 자연 상태에서 12 갖는 게 질량수 10인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같아서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 그런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 주기율표에서 동위 원소라고 하고 C14처럼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되는 녀석이 있어. 이렇게. 양성자가 6개, 중성자 8개고 N14는 양성자 6개,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적어졌지. 중성자는 적어졌고 양성자는 많아졌지. 그러니까 양성자 1개가 중성자 1개가 양성자 1개로 바뀐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하지.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냐? 방사선 형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그런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내놓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자기 방사법, 다시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생물학 연구할 때 그것을 자기 방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제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4번 생물학이 주로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외우셔야 돼. 삼중수소 C14, P32, S35 네 가지를 암기해 둡니다. 질소는 원자번호가 7번이고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에서 N14인데 N15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역시 동위원소이긴 하지만 N15가 동위원소이긴 하지만 방사선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N15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기 방사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DNA 복제에 나올 겁니다. DNA 복제에서 이미 기본반에서 배웠는데 안 배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 DNA 복제 시 반보존적 복제를 알아내는 것은 이와 같이 N15를 이용해서 배양했죠. 그때 자기 방사법이 아니라는 것. 구체적인 내용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5번 이온은 이제 결합 얘기가 나오는데 좀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아까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11번이야. 그럼 2개 전자를 채우고 또 8개 채우고 1개 채웠지. 염소 원자는 17번. 원자번호 17번.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채웠죠.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를 1개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된다. 반해서 염소 원자는 1개를 받는 게 더 낫겠다. 더 쉽다. 그래서 전자를 1개 바꿔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된다. 18쪽의 전자 배치를 보이려고 하죠. 왜? 그냥 안정하니까.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염화이온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 이온 이름을 붙일 때는 원소의 이름에서 양이온이 될 때는 그냥 뒤에 이온자만 붙이면 돼. 나트륨 이온.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이런 식으로. 근데 음이온인 경우에는 소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화로 바꾸고 이온자를 붙여. 그러니까 염소, 염화이온. 그건 약속이야.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서로 상반된 전하를 띠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반된 전하를 띠면 잡아당기는 힘,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둘이 서로 미쳤어. 그래서 둘이 서로 잡아당겨 얘랑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죠. 이러한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조심할 것은 그럼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네. 이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알고 있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면 염화수소 되겠죠. 이거 물에 녹이 염산이죠. 그럼 이 염화수소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느냐? 양이온, 음이온 결합했네. 이온 결합? 아닙니다. 이건 이온 결합이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할 공유 결합인데,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되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서의 결합입니다. 나트륨은 금속, 염소는 비금속. 하지만 아까 염화수소를 생각할 때는 둘 다 비금속이죠. 둘 다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 간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 일어나고
비금속 간의 결합. 비금속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유는 전자쌍의 공유입니다. 전자쌍의 공유. 만세. 자, 수소입니다. 그럼 전자 껍질 하나 갖고 있고 전자를 2개 채울 수 있죠. 저도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 전자를 2개 채울 수 있는데 1개밖에 안 채워졌죠. 불안정하고 불안정하죠. 그럼 이렇게 통째로 준다면 이것도 안정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는 함께 붙였습니다. 함께. 그럼 그 전자, 나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죠. 여기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죠. 서로서로 안정해졌죠. 이와 같이 전자 쌍을 공유하는 거. 너 하나 나 하나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절반쯤. 그죠? 전화를 하나하나 서로 내놔서 그걸 2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게 공유결합이죠. 전자를 공유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전자 쌍 공유한다고 해야 돼. 자, 그래서 5번.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순전하를 가질 때 형성된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이온이 돼, 마이너스 이온이 돼.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순전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간다 그런 의미고 0이 아니라는 뜻. 그래서 반대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두 이온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들은 이온 결합으로 연합시킬 수 있다. 결합한다.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염화수소의 경우에는 자, 수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를 1개 갖고 있죠. 염소 17번이니까 2개 채우고 그 다음 8개 채우고 그 다음 7개를 채우죠. 요 흰색 전자는 수소의 전자였어. 이 흰색 요 선은 수소의 전자 껍질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실은 7개가 요 자리에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오고 나머지 전자들이 나머지가 또 쪼르륵 있겠지. 그럼 지금 여기 6개가 쭉 있어. 원래 염소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어서 7개. 그럼 이렇게 보면 7개에다가 8개가 되네? 안정하지. 수소는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배열하니까 2개가 되네? 안정하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결합? 공결합. 수소의 경우에도 원자 2개가 있어서 흰색은 왼쪽 거, 빨강색은 오른쪽 거. 그럼 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얘의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2개 있고 요 빨갱이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2개 있고 서로서로 안정하네. 전자 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